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문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15세기 1400년에 일어난 큰 운동인데, 음, 인문주의에서는 고전 라틴어를 연구하고 고대 로마를 복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메디치 가문에서는 14세기 말에 고대의 지식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잊혀지고 숨겨지고 감추어진 고대 로마의 고문서를 전부 수집하게 되죠. 전 유럽의 고문서를 수집했지만 사실은 모든 고대의 책들은 이태리 반도, 로마를 비롯해서 피렌체, 그리고 나폴리 이런 이태리 반도에 다 존재했죠. 다른 곳에 이렇다 할 문서가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고대 로마의 문서들, 고문서들은 전부 사실 이태리 반도에 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르네상스와는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인문주의는 15세기에 일어난 문화운동으로서 고전 라틴어를 연구해서 고대 로마를 복구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르네상스는 16세기에 일어났는데 그것은 고대 그리스를 복구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분하지 않고 전부 르네상스에서 인문주의를 같은 것으로 보는데 인문주의와 르네상스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인문주의를 초기 르네상스 이렇게 보는데 인문주의와 르네상스를 뚜렷이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해요. 우마네시모, 이티리얼은 말은 이제 휴머니즘을 하면 휴머니스트, 인문주의자에서 우리는 그 용어를 박의 정신을 투철하고 인간적이고 감동을 주고 근데 이런 걸로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인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세의 신 중심의 연구를 하고 인간에 대한 연구는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인간은 신은 중요하고 전지전능하고 해서 신은 연구하고 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비해서 인간은 무지한 존재고, 그죠? 무능한 존재고, 하나의 죄인이라서 하찮은 존재라서 연구할 가치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고대 로마의 책들을 수집해서 연구하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연구가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문주의라고 하죠. 신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인간을 연구한다 하는 면에서 휴머니즘, 인간에 대한 연구. 바로 이제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인간이 꽤 괜찮은 존재다 하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자체는 인문주의,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혁명적인 거죠. 인간은 연구할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하찮은 존재. 오로지 전지전능한 신만 연구하지,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은 연구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바로 인문주의에서 인간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인문주의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00년대 초 소고 기원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언어, 소고를 인정하려는 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르네상스에서는 소고를 재생시켜서 르네상스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고전 라틴어, 고대의 책들을 연구하면서 왜 로마가 멸망했느냐, 이런 역사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고와 라틴어의 관계 속에서 왜 소고라고 하는 것이 태어났고 왜 우리가 소고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시작을 한 것이죠. 그 이야기는 고대의 고전 라틴어는 완벽하고 아름답고 교양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영웅들은 참 괜찮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런 완벽하고 아름다운 고전 라틴어가 고대에 있었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천박하고 보잘것없는 소고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왜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아름답지도 않고 누구나 배우는 이런 천박한 언어를 왜 사용하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서 중세로의 그 변화를 정확하게 정의하려고 하는 데서 연구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타락한 언어로 봤죠. 소고는 라틴어가 완벽하고 순수한 언어라고 할 때 소고는 타락한 언어다. 그리고 아주 혼란스러운 언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 고대 로마인이 사용하던 고전 라틴어는 완벽하고 아름다운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왜 이렇게 타락했고 혼란스러우냐 하는 것이죠. 그 원인은 무엇이냐? 야만족, 즉 게르만족이 침입에 의해서 게르만어와 게르만 문화와의 충돌 속에서 고전 라틴어가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고전 라틴어로 우리가 다시 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타락한 소고를 사용하고 우리의 문화와 문명이 이렇게 타락하고 천박해졌는데 고대 로마인 같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고전 라틴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그리고 높은 수준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소고를 사용하고 중세 라틴어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을 고전 라틴어와 비교했을 때 타락하고 혼란스럽고 촌박해졌다. 이것은 야만인들에 의해서 게르만어나 게르만 문명 문화에 의해서 고대 로마의 완벽한 문화가 타락한 것이다. 하는 데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인문주의와 고전 라틴어. 그래서 1400년대 초에 인문주의자들은 고전 라틴어를 찬양하게 됐다.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언어가 있고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표현하던 언어가 있는데 이 속어로는 아름답지도 않고 찬란한 문화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언어에서 업신여기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주의자, 휴머니스트들은 고전 라틴어를 사용하게 되죠.
음. 그래서 그것은 존엄성도 지니고 아주 문체도 아름답고. 그러나 일반 상인이나 공직자, 또 기술자, 설교자들은 속어를 사용했다. 왜냐하면 유용성 때문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죠? 특히 설교자들은 어떻게 돼요? 내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되니까 속어를 사용했죠. 그리고 상인들도, 그죠? 손님들에게 팔기 위해서는 속어를 사용하고, 또 공직자들, 관료들도 민원을 하게 되니까 속어를 사용하고, 이랬었다는 것이죠. 근데 인문주의자들은 고전 라틴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중심이 되었죠. 고대 문헌을 다 수집해서 피렌체에서는 유일하게 고전 라틴어를 연구하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렌체에서만 휴머니스트, 인문주의자들이 배출되죠. 그뿐만 아니라 피렌체는 또 1300년대에 속어로 쓴 최고의 문인들,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라고 하는 완벽한 속어로 문학을 남긴 인물이 있었죠. 바로 피렌체어로. 그래서 피렌체에서는 완벽한 고전 라틴어와 최고의 속어 문인들의 작품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피렌체 속어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전 라틴어와 고전 속어. 당시에는 천박하게 왔지만 속어 중에 최고 수준의 완벽한 수준의 속어가 피렌체어로 피렌체의 문인들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에 의해서 남아있었던 것이죠. 네, 인문주의자들은 라틴어는 가장 고귀한 언어이고 보수적인 라틴어만이 완벽한 문학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라틴어의 것은 인정하지 않았고 문화적 전통과 예술의 추구는 고전 라틴어만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인문주의자들은 속어를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1300년대에 이런 속어로 쓴 천재 문인들도 업신여기게 되죠. 그렇지만 그들의 완벽한 천재성은 인정했지만 그들이 속어로 문학 작품을 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특히 이제 단티에 대해서는 신곡을 속어 아니라 라틴어로 썼다면 훨씬 더 훌륭했을 텐데 안타깝다는 입장이죠. 속어를 단테를 비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단테에 대해서 호의적인 인문주의자들이 취하는 태도도 속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썼으면 더 훌륭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인문주의의 발생 배경으로는 고대 로마 시대의 고전에 대한 재평가 및 그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고전 라틴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고전 라틴어 문법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문학, 역사, 수사학, 그리고 시 등의 새로운 교육을 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인간관과 세계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이런 교육은 중세의 교육과 대립이 되죠. 중세는 칠학이 있지만 주로 대표적인 게 형이상학, 논리학이죠.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 근데 여기는 고전 라틴어를 공부하고 문학, 역사, 수사학, 도덕철학, 시 이런 것을 공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그 교육에 있어서 인문주의 시대는 중세와는 다른 새로운 교육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교육자에서 최고 가 뭐냐면 수사학과 도덕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사학과 도덕철학. 이것은 형이상학이나 논리학과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죠. 중세 전부 논리학이 아주 핵심이었고 형이상학이 핵심이었다. 논리학은 진을 추구하죠. 진. 수사학은 미, 도덕철학도 덕과 선을 추구하는 거죠. 덕, 미덕. 그래서 진을 추구하는 학문이나 교육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덕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정확성이 중요하죠. 설전 논리의 정확성. 여기는 정확성이 있는 것이 아니죠. 수사학과 도덕철학은. 철저한, 그래서 아름다움도 그리고 미덕에 대한 공부, 수사학과 도덕철학. 이 인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었다. 결국은 인문주의는 올바른 인간성, 결국 교양이죠, 교양. 교양을 의미하는 그리스 파이데이아로부터 유래된다. 고대 그리스들이 이 말을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시키는 야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교양 또는 문화라고 하시죠. 교양과 문화. 이것은 이제 고대 로마에서는 이제 최고의 문인은 뭐 바로, 키키로, 그죠? 기원전 1세기경이죠. 어떤 로마의 문인이며 학자들은 후마니타스, 그죠? 후마니타스로 번역을 했다. 인간이 이러한 인간다움, 도덕적 교양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인간다움, 그리고 도덕적 교양.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얘기하겠죠. 수사학, 아름답게 표현하는 존재, 인간다움과 도덕적 교양을 제공하는 학문. 그래서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세기 이탈리아에서는 문법을 공부했죠. 무슨 문법? 고전 라틴어를 위한 문법. 중세에는 중세 라틴어를 위한 이제 문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법의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중세의 라틴어 문법을 공부한 것은 논리적으로 옳은 글은 이런 것이고 의미는 이런 것이고 하기 위한 이제 라틴어 문법을 했는데 고전 라틴어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뭐예요? 고전 라틴어 문학을 통해서 고전 라틴어의 아름다운 표현들을 모방하고 가장 아름답고 글을 잘 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문장들을 자기가 모방하고 기억해서 그걸 또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이라고 해서 딱 보는데 이제 중세의 문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논리적으로 문장이 옳으냐 그러냐, 그리고 문장 자체가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이제 문법인데 이때 문법은 아름다운 문체 또 문장 수사학적으로 더 아름다운 글을 쓰기 위한 문법이라고 할 수 있죠. 수사학, 어떻게 아름다운 문체, 그리고 역사, 시, 도덕 철학 등의 과목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들은 무엇을 얘기해요? 개인성, 개별성, 그리고 독특성을 공부하는 것이죠. 논리학은 객관성, 보편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는 고전 라틴어의 키케로의 문체와 문장을 공부하는 거죠. 라틴어가 문법 체계가 어떠냐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사학도 굉장히 개별적인 것이죠. 역사도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건들,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논리로서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의 사건들, 개별적인 시도, 뭐요? 그 개인의 독특한 개별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도덕 철학 자체도 교양과 미덕, 그 사람이 어떠한 교양과 미덕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주의에서의 교육은 전부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것,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중세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공부죠. 논리학, 총이상학. 그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고 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리고 개별 사건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각 개인의 마음의 표현은 그 시의 그 개별성, 또 개인의 교양과 미덕, 또 한 개인의 영적인 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가치관과는 그 상반되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중세는 보편 종교에서 보편성을 찾기 위한 논리학, 형이상학을 했다면 여기서는 개인성, 개별적인 사건 자체, 또 한 개인의 영웅적인 모습, 이런 이런 과목을 공부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중세는 인간은 이러이러해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여기서는 키케로라고 하는 그 영웅과 위대한 인물의 품성과 미덕,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 하면 살루타티와 브루니 같은 아주 그 인문학의 그 창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들이 새로운 학문이죠. 새로운 학문이라는 거죠.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전 라틴어, 역사, 문학, 시, 도덕 철학, 논리학이 아니라 도덕 철학을 했다는 거죠. 신학과 형이상을 중요시하는 스콜라 철학과 구별하려는 의도로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 개인성, 주관성, 그죠? 역사도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이 갖는 어떤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인문학이었다. 스콜라 철학에서는 신에 관한 연구, 절대적이고 완벽하고 딱딱 논리에 맞는 신에 관한 연구죠. 논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정답이 딱 있죠.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연구다. 스투디아 후마니타스, 스투디아 디비니타스. 그래서 중세와 아주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학문이 인문학이다. 또 브루니는 인문학의 영역을 우리가 이미 봤지만 문법, 고전 라틴어 연구죠. 고전 라틴어의 문체, 또 표현을 연구하는 거예요. 수사학, 역사, 도덕철학, 시 5개의 교과를 제시했다. 인문학은 현세의 삶에 대한 실제적 학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이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도덕적 완성, 미덕과 교양을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멋있고 괜찮은 인간,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간이 아니라 아주 멋지고 괜찮은 덕과 교양을 갖춰서 거친 영웅과 같은 살아있는 아름다운 멋진 그런 인간으로 완성을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주의 시대는 이미 인간은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이 아름다움과 덕과 교양을 갖춘 괜찮은 인간, 멋진 인간을 이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풍부한 어휘와 탁월한 문체를 획득하고자 하는 미학적 이상을 합니다. 미학적 아름다움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게 됐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중세는 미나 덕에 대한 가치는 없어요. 오로지 절대적인 진리만 있고 그 진에 벗어나는 것은 전부 앙하고 그죠? 마녀고 이런 것이죠. 무조건 그 진리는 딱 하나다. 그래서 다른 표현이나 또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중세다. 철저한 논리에 딱 하나의 진리만을 이제 주장하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죠. 인문학은 인간의 내면과 정신을 이해하고자 도덕과 교양의 함량을 추구했다. 도덕, 미덕과 교양, 인간다움이라는 것과 하는 것이죠. 인간의 내면과 정신, 도덕 철학이라고 하는 내용과 수사학이라고 하는 문체의 결합을 통한 미적 완성을 실현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참 멋지다. 아름답고 멋진 인간이다. 이런 것을 추구했던 것이죠. 괜찮은 인간, 멋진 인간. 예, 바로 이것은 왜 이렇게 청명적이냐면 그 이전에는 인간은 죄인에 불과하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아무것도 매력이 없는 존재. 죄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아름답고 멋진 존재다. 그래서 멋진 존재를 위해서 내가 아름다움과 교양과 덕을 추구해서 높은 수준의 아름다운 인간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인간 내면과 무관한 자연과학을 인물의 영역에서는 배제했다. 그래서 이미 개인주의와 내향적 자아, 그죠? 이미 인문주의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개별성, 개인주의를 얘기했죠. 그죠? 개인주의. 또 자기의 내적, 내면의 정신, 그죠? 내적 자아, 내향적 자아를 추구하게 된다. 내향적 자아를 인식하게 된 인문주의자들은 고전을 연구하면서 고대인의 개인을 찬양하며 고대사의 미덕을 특정한 개인의 내면적 창조물로 파겠다. 개인의 내면적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인간이 마음과 정신으로 창조하는 인물이 바로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 개인들을 찬양하게 되고, 그죠? 자, 내면적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각 개인이, 인간이라고 하는 개인이, 또 인간은 각 사람마다 개별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 객관적으로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중세는 하나, 인간하면 이런 것이다. 딱 정의를 내렸죠.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정의고. 자, 바로 이러한 그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개인의 내면적 창조물이다. 그래서 뭐 인간은 신에 비해서 하나의 주인에 불과하다고 봤는데 인문주의자들은 신이 창조한 인간은 역시 하나의 창조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신이 창조했을 때 인간은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모방만 하는 존재로 만들었겠어요. 신이 창조를 했다면
신의 피조물, 신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면 그 피조물 역시 창조하는 능력을 가졌겠죠. 인문주의자들이 고전을 공부했던 목적은 고대인의 삶을 모방한다는 것이죠. 고대인의 삶을 모방한다. 그래서 나도 높은 교양, 높은 덕의 수준, 또 아름다움의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내향적 자아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곳에 있었다. 자유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의 자율성, 자유,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따라서 인문자들은 고전 연구를 통해서 지적 도덕적으로 탁월한 자아를 형성하고자 했다. 자아를 형성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교양과, 그죠? 아름답고 탁월한 자아 정체성을 창조하는데 하고 모든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고상하고 교양과 문화를 갖춘 고전적 삶을 구현하고자 했다. 그래서 아름답고 멋지게 산 고대 영웅들을 보면서 야, 인간도 괜찮은 존재고 멋진 존재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허접하고 천박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도 지금 초고와 중세 라틴어를 사용하는 죄인이고 엉성하고 타락한 존재인데 완벽한 언어인 고전 라틴어, 그저 고전 라틴어에 나오는 위대하고 탁월한 인물들을 보면서 나도 그러한 언어, 고전 라틴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은 아름답고 멋진 괜찮은 인간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인들의 삶을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모방하게 된다. 이번주의 결과 이탈리아에서는 학문과 예술의 부흥이 일어났죠. 이것이 이제 알프스 이북에서는 종교개혁, 정치개혁으로 또 인문주의가 일어나고 그 1400년대 중반하고 말은 이제 인쇄술이 발명됨으로써 이 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었고 앞으로는 이 인쇄술을 통해서 상류층뿐 아니라 중산층, 상공업층까지도 문화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리고 인문주의 시대 1492년에 미국을 또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도전하고 모험과 탐험을 하는 인간, 또 인간은 위대하다, 아름다움, 그리고 심과 미덕을 갖춘 존재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새로운 세계를 찾는 것을 열망했는데 바로 새로운 세계인 아메리카도 발견하게 된다. 근대로의 총체적인 이해를 촉진시켜 오늘의 인문주의적 성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인문주의로 오늘 발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고전 라틴어를 복구하게 됐죠. 라틴어만의 완벽한 문학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인문주의자들의 입장. 예술과 학문은 라틴어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소고를 없애야겠다. 그래서 큰 개혁이죠.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 야만족에 의해서 타락한 소고에서 벗어나 완벽한 과거의 고전 라틴어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인문주의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인문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고전 라틴어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 그 작품에 나오는 멋진 인간, 괜찮은 인간, 덕과 아름다움을 지닌
영웅들, 탁월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모방해서 나 자신도 덕이 있고 교양을 갖추고 아름답고 강한 인간으로서 힘이 있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추구하고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인물들이 바로 인문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인간은 상당히 창조하는 탁월성을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